자, 그러면 요의 이중 통치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정복 왕조로서 요가 이제 만든 제도는 이후에 정복 왕조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런데 이제 요가 같은 정복 왕조이면서도 이후의 국가들과 다른 점은 그들의 본고지를 중국 본토 옮기지 않고 수도를 그대로 북방에 둔 채 또 정복진의 하북지방을 통치했다는 점입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나왔으니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요는 그들의 부족 체제 그대로 행정 체제에 반영해서 이중 체제 통치 체제를 전 국민이 통치했다. 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부분 나왔으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정복한 영토 내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을 홍보하면서 생활하였다. 자, 요는 이러한 다양한 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권한족을 비롯해서 유목민에게 권한 고유의 국제, 간섭법을 다스리고, 그리고 한인이나 바레인 등 농경민들의 주군의 어떤 중국의 주연제 통치하는 이중체제를 이제 취했고요. 그다음에 요의 이제 이중체제는 중앙관제상 이제 유목민 북면관제와 농민에 의한 남면관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 관련된 이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뭐 있거든요. 이중체제인데 어 요걸 좀 약간 설명하고 나서 설명 듣고 나서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채찍빛.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개요한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해당 도표는 요료나라의 이중통치 체제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는 거란족이 다수의 한족과 바레인 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독창적인 통치 방식으로 통치 지역과 대상을 민족에 따라 둘로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샵샵 북명관, 거란족과 유목민 통치, 관할 대상, 거란인을 비롯한 유목민족, 통치 방식, 거란의 전통적인 부족제인 부족제를 기반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며 통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직, 황제의 친위 세력이자 최고 통치기구인 북추밀원과 북남제상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북명관이라는 이름은 황제가 북쪽을 향해 앉았을 때 신하들이 북쪽에 서서 보고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주요 업무, 주로 군사군정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샵샵 남명관, 한족과 정주민 통치, 관할 대상, 한인과 바레인 등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정주 농경민족, 통치 방식,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인 주현제를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인 삼성육부를 모방하여 운영했습니다. 조직, 남추밀원과 삼성육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남명관은 황제가 남쪽을 향해 앉아 정무를 보는 중국식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요 업무, 주로 행정민정과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아 이처럼 요나라는 거란의 법으로는 거란인을 다스리고 한나라의 법으로는 한인을 다스린다. 이국제치계단, 이한제 대한인은 원칙 아래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매우 실용적인 이원적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북명간의 최고 집행기구는 북남재상부고 그 아래 육부를 뒀죠. 그 육부는 남추밀원, 그 다음에 북남 이항원, 정현 마도사, 북추밀원, 입희원, 서희원 등을 이루는데 이는 중국 육부제를 도입을 한 것이나 권한 부족의 독창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렵게 설명인데 요거 표를 보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남추민원, 북추민원, 북남재산부, 육부 이렇게 삼성육부제 이렇게 있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북남재산부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에는 이제 군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계열은 이제 군정 계열은 뭐냐 북명간 쪽에 직접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북정을 제외한 뭐 재정이나 행정 관련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 라인에 따라서 한인이나 바레인 같은 농경민을 통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명간제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본딴 것이다. 다만 삼성 육부, 구시, 그다음 오감, 일대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당의 율령간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내용상 많이 변형시켰다. 그러면 요의 남명간제는 당제보다 당말 5대에 변형된 간제에 가깝다. 자, 그거는 5대가 발달한 추민원이 군정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직무를 겸하여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당나라 율령 간제보다 당말 5대 병된 간제에 가깝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안 해놓고 있죠. 그냥 중국의 제도만 보단다 해놓고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난명관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여기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나의 난명관제가 당나라 말기에서 5대 십국시대 병행된 제도를 이제 본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당 초기 때 삼성 육부 제도가 각각 이제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뤘던 안정된 시스템이었는데 이 당말기에서는 5대 식구가 거면서 이 절도사들이 강한 군사를 갖게 되면서 기존의 율령체계가 붕괴되고 이 혼란기에 황제 비서기관이었던 추민원의 권한이 막강해져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민원이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나라가 남명간제 당말 5대에 가까운 이유는 뭐냐? 요나라가 세워진 시점은 당나라 초기 율령체가 무너진 후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라가 바로 이 혼란기에 가장 강력한 기호 또는 추민호 중심의 통치체를 받아들였던 거고 따라서 그 요나라 남명간제는 삼성 육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권력은 추민원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당나라의 초기 안정된 시스템보다는 군사기구인 추민원이 행정권을 장악했던 당나라 말기 때 5대 십국의 어떤 모습과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군사기구는 이제 남명간이 아니라 북명간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남명강 관련된 남추미론인데 이 남추미의 군사기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역시 북추미와 달렸습니다. 그래서 남명강을 다스리는 지역의 한족들도 군선된 군대가 있는데 요걸 징병하는 관리를 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쪽 지역을 방어하고 주로 남쪽 지역 치안과 방어를 담당했던 거고 요게 그 북추미론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요거는 중앙군의 권한을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명간 남추민원 자체가 추민원이 붙었으니까 군사와 관련된 내용이 맞고 근데 여기에서 다스린 부대들은 좀 한인 군대나 좀 이제 남쪽 지역을 군대하는 이제 지방군 같은 좀 이성급 부대들이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저 북추민호 같은 경우에는 이 통수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군에 이제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북면간이 그 남면간을 통제하는 군대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딱 보면 여기 이제 딱 보면 이제 그 여기 북추민원 있고 남추민원 있으니까 이렇게 군정했으니까 여기는 뭐 군대하고 관련 없고 얘만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얘를 통제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드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군 한인부대고 여기는 중앙군이야. 그리고 요 지방군의 최고적 지방군이나 이제 한인부대를 통제하는 부대는 요쪽 북추민원 개념이다. 얘네들이 통제권을 갖고 여기 갖고 여기는 요 안에 가난한 부대를 이제 통제하고 더 위에 있는 더 상위 부대는 상위 통제권을 얘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군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군대 통제권을 그 군대 통제권을 남추민원이 갖고 있지만 이 남추민은 북추민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다. 북남 제3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경제도가 있죠. 상경제도. 상경제. 그래서 동경, 중경, 남경. 상경제도를 취해서 각각 별도 재상부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지방간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지방간제 같은 경우에는 재상부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상경에는 각각 세 개의 이제 재상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요제도는 중국의 이제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거란사의 독창성을 살리면서 중국 체제를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얘기하는 문화 적변, 그러니까 문화 병용론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양문화가 충돌하면 양문화가 이제 그 문화 적변을 통해서 제3의 문화, A 문화도 아니고 B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이제 간제에 이제 반영됐다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은 북면간과 남면간 제도의 권력 구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문제는 주로 북면 간의 최고 관청이었던 북남 제3부가 이들을 장악했고, 반면 남면 간은 국가의 주요 업무를 관여하지 못한 점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북남 제3부가 여기 남추민에 관할하고 있는 군정까지도 총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보다 상위 기구잖아요. 이게 이렇게 상위 기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방간제도 이제 그 이중적인데 한일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식 준연제도를 채택했고 유목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별도 지방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거란부족은 동네 이제 그 성역을 이루는데 이는 중국 스타일에 항해하기도 하고 뭐 미드가 있는데 요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 내용을 이제 좀 알기 쉽게 얘들한테 좀 부탁할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있는데 요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 관련 좀 설명을 하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 나라가 유목민의 권한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한 정통적 부육제도를 중국 행정제도에 비교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미르, 성육, 부족, 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미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작은 단위, 몇 개 텐트, 파워가 모인 작은 총약,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중국의 현해랑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자, 성능이라는 것은 여러 미르가 만든 중간 단위예요. 그래서 성능 유목지라는 뜻인데 시족이 함께 이제 가축을 방목하면서 거주하는 그 지역을 이제 그 하나가 이건 중에 한과 비슷하고 부족은 이런 성능들이 모여서 가장 하연 지역적인 공동체 단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정통적인 권한주의 부족제 시스템은 미리 성능 부족 이런 구조고 자 그래서 중국식 행정제도는 이제 재편했는데 요 나라 건국한 이제 야유왕국민은 권한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이 정통의 사회 구조 앞에서 언급했던 그 구조를
중국의 행정 시스템을 결합해서 재편성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족, 지족을 현으로 개편한 거죠. 그래서 미드하고 성능을 한 형태로 개편하고 부족을 주로 개편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식 행정제도 재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의 거란조의 정통적 유목 공동체인 미드, 성능, 부족을 중국식 지방행정제도인 현항주로 이제 뭐냐면 바꿔 통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권한조의 유목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집권적 국가의 백성을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표를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부족제를 가지고 통치했다 하니까 뭐 부족제 아까 미륵 성능 이것만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요 부족제가 이제 할 때 한족식으로 이제 바꿔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한족제였지만 그 안에는 부족제가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다. 겉은 한쪽 주연제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는 그 기존의 주연제 부족제를 뭐냐면 개편한 거다. 예, 부족제가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주에 이제 그 이중 체제는 지방행정주의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요의 지방행정구 중에 두아주라는 게 있어요. 두아주. 예. 그래서 두아주는 항시의 친척, 그 다음에 외척, 그리고 대신이나 공공에 있는 부족 소용들이 스스로 획득하는 분배한 전쟁포를 이곳에 지배하는 이제 이주시켜 지배한 주인데, 주마다 성곽을 쌓고 포로를 이제 이곳에 집단 이주시켰다. 그래서 포로가 된 한인과 바레인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다. 기술자는 수공업에 종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농경에 종사하는 한인 바레인들은 두알 주인 거란족 귀족들에게 헌물 지조를 바쳤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세금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 이세호와 좀 비슷하죠. 두 번 세금을 바친 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 유목군주, 그러니까 요 나라가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경 경제를 이제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목 경제와 함께 농경 경제를 이제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고 농경 경제가 이제 주 핵심이었죠. 코어였죠. 그래서 이 중심 역할, 농경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이 두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두아주는 점점 이제 뭐냐면 요가 중앙 집권에서 점차 중앙에 기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두아주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사료와 내용을 이제 사료 찾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 요사에 두안한 용어가 있어요. 두안한 제한과 외척 대신에 각자 거는 부락을 말한다. 자, 이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장막을 설치하여 거주하니 이들 두아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두아주가 국가의 공식 행정 교육가 아니라 항시일의 친척이나 공을 세운 대신들 유역자의 개인적 거는 사적인 집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아주의 형성 과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전쟁포로 위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거란족 귀족들이 중국이나 바레아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자신에게 분배받거나 직접 획득하게 되고 이주의 지배, 그래서 귀족들이 이 포로들 자신의 영지인 두아주에 강제 이주시켜서 성곽을 쌓고 집단으로 거주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재산이 되어 직접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 자, 이 두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족과 바다인들 포로들은 거란 귀족들의 부를 늘려준 주요 생산 담당자였고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고 기술을 가진 이들은 수공 생산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중적인 이제 부담은 있는데 권한 귀족들에게 헌물의 지대를 바쳤고 동시에 요 나라의 중앙 정부에도 세금을 갖다 바쳤다. 그렇지만 요 나라가 이제 점점 중앙 집권화되면서 성종 때 들어와서 이게 점점 중앙에 기속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는 강력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사적인 두화조들을 점차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분권적인 초기 국가 형태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나갔다. 요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또 요네 산업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의 경제구는 초기에 유목경제 체제였으나 정보광조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목생산 경제와 농경사회 체제를 혼합시킨 이중축 구조는 변모했다. 그래서 이제 요의 영토 내에서 많은 민족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농업에 종사하여 성곽에 생활한 한인과 바레인, 그 어로와 수습생활하고 수레와 말 잔등에 사는 거란인과 그밖에 유목민도 크게 양분된다. 자, 그래서 요의 이중체제는 바로 이러한 요조의 민족 구성에 배경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목경제체제는 정보광주로서 요 나라가 성립된 후에도 원시적 단계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자연히 농경생활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요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건환족의 유목지는 요제국의 중심부에서 멀리 북변에 밀려나게 되고 이곳에 공안지의 포로를 잡아서 아까 이제 두하주처럼 그 다음에 강제 이주시켜서 한인과 바레인을 알고 농경을 종사하게 했다. 수도인 잉안부, 그러니까 내몽골 자치 주변의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농경을 적합한 하여 목축에 알맞았다. 그래서 이 오로도스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목축하고 농경을 적합한 그 지역을 얘기죠. 망남 지역을 얘기하고 그 앞에 송막하고 이제 연결된 그 지역이죠. 자, 이런 경제 조건을 고려하여 야유한보기가 이곳을 수도했다. 자, 야유한보기가 중국식 하북지방과 만주의 바레를 정복한 후 다수의 한인과 바레인을 인왕부에 이제 이주시킨 것도 농업 생산과 농업 기술 후대까지 계승시킨 목적이었다. 자, 동경 요양부에 소속된 주요는 대부분 이제 바레 옛 땅이고 이곳도 땅이 넓고 비옥하고 농경에 적합하고 철, 소금, 고기 등이 많이 생산되었다. 자, 요가 바레 멸망 후에 곡 상경 부근에 그다음 바레인을 대고 동경으로 이제 이주시킨 것도 바레인의 분산 통치와 함께 그들을 농업 생산에 투입하는 목적이었다. 10세기 중엽에 동경의 요양지역에 편호 수십만, 경작지 천연이가 일컬어질 정도 부강함을 이제 자랑했다. 자, 요대의 농업을 비롯한 수공업 발달은 강제 이주된 한인과 바다인의 역할이 컸고, 농업의 발전으로 유목지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성곽도시, 이 성곽도시는 아까 앞에 위구르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원래 유목민족들은 한국에 정착되지 않고 도시생활을 하지 않지만 위구르 민족 때부터 이제 이런 도시생활을 했잖아요. 자, 하여튼 이 성곽도시가 번영하게 되었다. 정복주의 위기도인들을 이용해서 서방 및 고려와 활발한 문물교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은 거란족의 유목사회가 점차로 중국적인 농경사회로 변천됐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유목지의 축소와 목마자의 이제 붕괴도 되면서 군마 부족과 함께 국방의 약화를 가져와서 유목민의 빈곤이 가속화되어 도리어 거란사의 기초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러다 11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란 종시대 내분과 거란 기족사의 붕괴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몰고 온 결과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거란 문자 요를 보겠습니다. 자, 만한 병의 예를 든 게 그중에 이제 그 거란 문자 같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는 것도 있고 또 요 나라 문화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또 기출문이 나왔죠. 예. 여기 불교 문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었어. 예.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상당히 발달됐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초의 정보광조의 거남민족의 이중체제는 비단 통치체제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거남문자의 제작을 통해서 그들의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려는 것이다. 자, 거란족은 중국 문화의 빈번한 접촉과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민족적 자극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문화 전반에 깊이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면에서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갖는 국수주의 성격이 특별한 것이다. 자, 건환 문자는 이제 대자와 소자로 나눴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제도와 건환족의 제도와 풍습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 건환 문자를 만들었는데, 자, 대자는 이제 건환 건국 직후인 야유불고 등이 만들었고, 소자는 태주의 동생의 위구 소자를 본받아서 5년 만에 만든 포문자다. 자, 요대가 주로 사용했던 게 이 소자죠. 권한 문자는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서 한자의 상형을 착용했으나 한자는 구조가 다른 독특한 자형을 지니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보 강조에서 국수적인 성격을 또렷이 엿볼 수 있는데, 이게 건환왕 뭐지 건환 문자 사용의 의미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건환 민족은 그의 독자적인 문자를 통해서 스스로 사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건환족에 대한 대항의식 그 속에 잠재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환 문자는 요왕조 이후에 정보 강조에 그들의 고유 문자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포겔이 이런 것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문화 병행의 어떤 사례도 제시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포겔은 주로 인제 뭐냐면 그 요를 이제 가지고 정보광주 정형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어 그 요들 정보광주의 정형적인 모델로 삼았죠. 자, 건환민족을 비롯해서 요대의 이러한 이중적인 정치 조직, 군사제도, 그리고 관례 선인제 등 모든 건환족의 고유한 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문화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건환민족이 중국과 문화적 접촉을 통해서 병행된 새로운 문화라고 규정했고, 그다음에 이들 일컫 제3의 문화라고 했다. 요거 예전에 기준을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서 좀 약간 제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동계에서. 그래서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선임제가 있죠. 관례 선임제. 관례 선임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놓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지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관리 선발 제도를 이제 선임제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과거 제도와 거란족의 어떤 정통 방식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자, 북명간제는 부족의 축전제를 사용했죠. 그래서 황제가 각 부족의 유력자를 관리 임명한 게 아니라 각 부족에서 자체 인재를 추천해서 황제를 이들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세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 관리에 선임했다. 자, 그 다음에 남명간제는 주로 이제 과거와 음서제도 이제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과거제, 그 다음에 고의자제를 신함없이 시행한 음서제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제를 시행했지만 합격자의 상당수가 기존의 한인 유적 가문 자제되었고, 요나라는 정부는 이들을 통해서 한인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이제 북명간제는 권한에 따라서 추천제도, 남명간은 중국의 제도에 따라서 과거로 뽑는 이중적인 시스템을 운영했다. 예,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구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밑에 문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광조가 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요 문자를 비롯해서 금의 여진 문자, 원의 파스타 문자. 참고로 이 파스파 문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몽골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몽골 문자가 아니고, 이건 나중에 원나라 망한 후에 16세기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문자고요. 청의 만주 문자다. 자, 그래서 이보다 이제 먼저 유목국가로서 처음 문자를 만든 게 돌골 왕국의 돌골 문자가 있죠. 그 위구르 문자, 서화 문자도 있는데, 요 계통도를 보면 다 이게 소고도 문자에서 출발하죠. 소고도 문자, 위구르 문자, 몽골 문자, 만주 문자고, 그 다음에 이 거단 대자 소자도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것도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한자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위구르의 영향을 받은 거야. 위구르. 그러니까 이제 계통을 볼 때는 이 건한 문자도 여기에 연결되죠. 위구르 문자 여기 중간에 이 건한 문자. 그러니까 이제 다 기원이 이게 소고도 문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요대 이제 불교 문화를 볼게요. 자, 요대 불교 문화는 09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나단의 불교가 상당히 발달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의 문화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은 또 컸다. 이는 요제국이 외대 종교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응하면서 거란 민족의 우위성을 가시하는 것과 아울러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위해서 불교를 창했다. 그래서 요나라 때 왜 불교가 발달됐나? 그걸 이제 두 가지 쓰라고 하면 요 두 개 쓰시면 되겠죠.
중국 문화에 대응하면서 거란족의 민족적 우위성 가시. 두 번째는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의도에서 불교를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란사회에서 불교가 전파되자 지금까지 샤머니즘 원시 종교밖에 몰랐던 거란인에게 불교는 정신적 자각을 주면서 발전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불교 형태잖아요. 예, 종교 형태잖아요. 자, 태종 때 한인을 거란의 본거장으로 이제 강제 이주시킬 당시엔 많은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대체로 태조와 태종 때 일반 민중은 물론이고 상류 귀족 사이까지 불교가 널리 퍼졌고요. 6대 성종은 철저한 거란 민족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호도 이 중국식 요가 아니라 이 건안이라고 이제 한원했죠. 건안. 예. 그래서 건안의 고유 풍습을 이제 보존하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건안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책들 이제 쭉 그렇게 이게 첫 번째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건안족의 발전을 담고 있는 건안 국사를 편찬했고요. 자, 이러한 성종의 건안 민족주의 지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건안사의 정통 전해내려온 민족 고유의 토속 종교를 발전을 자극줘서 불교와 같이 토속 종교도 발전시키는 종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여러 그 토속 종교를 이제 뭐냐면 포함시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불교가 여러 가지 토속 종교를 포함시켰죠. 그게 대표적인 팔간회 같은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유의 이제 거란의 고유 풍속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토착 종교를 뭐냐면 어, 그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의도대로. 왜냐면 이 토착 종교가 이 불교에 들어가게 돼. 그냥 흡수 통합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불교라는 것도 한족들이 만드는 중국화된 중국화된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러나 다음에 흔종과 도종시대 때는 선종 때 토속성과 불교의 이중성을 사지고 불교만을 이용해서 요제국의 문화적 발전을 깨웠다. 이제 요걸 없어 요걸만 강조했다는 거죠. 어. 자, 그리하여 국가의 보호 아래 불교가 발전하고 승려의 강제 진출이 이루어져 정교일치 색채가 이제 두드러져 나갔다. 사차는 서민층의 교육기관으로서 변모하면서 관리가 되는 등용문을 변천하게 됐고요. 도종은 연련한 이제 불교 신봉제로 그의 제46년간 숭불 정책에 기초하여 문화 사업을 행했고, 즉 도종은 스스로 하원경을 창안하여 황태제가 하여금 사경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불경을 내용을 금으로 새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사경케 하였으며 부처님의 사리를 봉용하여 수접을 상가하는 데 살생을 금했다. 또 36명에게 그 시식을 베풀고 궁중에 불단을 설치하는 등 도를 닦고 고려로부터 들어온 불교를 고정하고 배포했다. 자, 요 고려로부터 들어온 불교를 고정하여 배포했기도 했다. 이렇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관련돼서 숙종 때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의천이 그 당시 이제 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란이라든지 일본의 불경 등등을 모아가지고 신평 교장 총령인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로부터 들어온 불경을 고정하여 반포했다는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에는 거란이 훨씬 더 발달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그걸 좀 이해를 좀 하려면 이제 그 당시 속장경은 이제 교장이죠. 예, 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교 교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교장이 이제 들어와서 뭐 동아시아에 이제 큰 이렇게 불교 경제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대장경 뭐 영향을 줬다고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불경이 뭘 가지고 왔다는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 썼겠죠? 예, 좀 보겠습니다. 뭔가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 성종봉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요사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통화 28년 고려 형종이 즉위하 사신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고려가 승려를 보내 대장경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초조대장경을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이 식이 보니까. 그래서 위에 관련된 여러 식이 기록된 요약이고 대장경 보내시기는 또 고려 도종 때 앞에 이제 얘기한 문종 17년인데 아마 이제 이때 초조대장경이 들어온 것 같아요. 초조대장경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요 나라가 고려에 들어온 불경은 단순한 몇 권의 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을 만든 대장경, 속장경인 줄 알았더니 대장경이네요. 하여튼 초조대장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을 이제 이렇게 보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려가 이걸 왜 보냈냐? 이 귀중한 대장경을 요나에 선물했던 것은 당시 양국이 전쟁이 끝나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있던 거고 일종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나 이제 황씨는 불교를 매우 숭상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거란의 대장경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거란의 대장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대장경을 수입했다. 양국의 대장경을 비교해서 고감해서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서 완벽한 불경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고려의 불경을 구정하여 참고하여 널리 반포함으로써 요나 불교 문화를 한층 더 수준 높게 했다.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가 고려의 불경을 수입했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 불교 문화의 위상과 두 나라가 상처를 딛고 활발한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역사의 증거다. 예.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고려에서 들어온 불교는 초조대장경이야. 초조대장경. 성종 때부터 들어왔는데 도종 때도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자, 도종이 이제 승려 36만 명에게 공약을 베풀었다는 기록은 요대 불교가 널리 이 민간사회에 유포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비석으로서 불교 경전을 새기고 대장경 579전을 인사. 참고로 거란 같은 경우에도 불교 발달했기 때문에 거란 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의천도 거란의 이제 불경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교장을 만드는데 이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서적을 이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불교가 전국적으로 유행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 요제국의 불교 발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한계가 있죠. 불교가 발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무적인 어떤 정신이 약하게 돼. 이게 공통적인 거야. 이게 그 요나뿐만 아니라 몽골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몽골족이 남아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남아교를 받아들인 시점이 우리는 원나라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원나라는 이제 그 상위 계층들만 왕족들만 받아들였고 실제 이게 남아교가 이제 그 보급 전반적으로 이제 민중들까지 보급하기 시작한 건 15, 16세기 넘어요. 명나라 때요. 예, 그러니까 타타르 오일라트 그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몽골족이 군사를 강했긴 했지만 상당히 또 약해진 이유가 뭐냐? 강해진 데서 점점 하락세를 보였던 게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불상생 같은 불살생 같은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상무적인 정신이 약화됐다. 이건 이제 공통된 형상들이고 그 다음에 거란사의 어떤 내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유목투기와 헌세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그리고 요 불사의 건축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 요제국의 쇠망을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란 불교의 이제 이런 도입의 어떤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약간 뭐와 비슷하냐면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남아교 요거 비슷해. 원나라도 남아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실 차원에서 대규모 불사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낭비가 심했고 그런 것들이 원나라를 멸망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었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나라는 나름대로 이중지배 체제를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거단 지상주의를 내세워가지고 나는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중국 문화에 동화를 내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겠습니다. 요해 흥정과 도종 시대 때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을 거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도종과 그의 황후가 지은 시문은 당시 송나라 문인들이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문장을 이루어줬고요. 이는 궁중과 상류 사이에 깊숙이 중국 문학이 이 침투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흥중의 시우로서 유명한 권한인 소화간호는 요와 한 문자에 이제 그러니까 요나 문자 한 문자에 능통하였고 서시유답부를 지어서 황제의 책문에 응하면서 시사에 논한 문장을 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란 문자로 오대사 그다음에 정간조를 번역하기도 했고 이 밖에도 거란인들은 한문학에 능통한 자가 많고
한문으로 쓰이는 서적이 편찬된 것을 봐 중국 문화에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자, 요대 예술품 가운데 제일 주목된 게 당상체에 영향을 받은 요삼체예요. 요삼체. 그래서 이 요삼체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 단계 좀 다운그레이드 된 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당상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당산체가 이게 이제 하북섬진의 이제 절도사 지역에 영향을 줘요. 근데 하북사지 사타족이죠. 사타족을 통해서 한 단계 좀 다운그레이드 됐고, 요걸 이제 뭐냐면 요가 받아들여. 네. 그러니까 최고급의 당상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북삼진을 거쳐서 한 단계 좀 낮은 단계에 이제 뭐냐면 그 어, 도자기를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수익이 낮냐? 그건 아니죠. 요삼체보다 당산체보다 수익이 낮다는 것뿐이죠. 기존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제 그릇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게 받아들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산체는 이제 그 성당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나 그 후에 호연이 자체를 감추었다. 고인의 8세기 말에 고비도 중국의 도자기 기술은 당산체에 나타나고 있는 연도와에서 경도자기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후 다시는 당산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근데 중국에서 사라진 당산체가 2세기 지나 10세기 이후에 요제국에서 질이 당산체를 좀 못하는 그치 원형을 그대로 계승된 요삼체가 등장했는데, 요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설에 보면 발해삼체에서 요삼체 왔다. 내가 앞에서 하북삼진에서 이렇게 요삼체 왔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요삼체와 함께 거단 귀족들이 성의 자주에 영향을 받은 도자기도 많이 사용했다. 자, 일단 중국의 도자기 수용 과정에서 보이듯, 일단 중국 문화를 수용할 때는 수준이 낮은 쪽을 채택했다. 그냥 너무 높은 쪽 올라오면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좀 낮은 쪽,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한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 광류가 자기보다 높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여기에서 자신의 고유 문화를 정복시켜 이를 병행시켜 외래 문물에 권한적 요소를 주입한 걸 해석한다. 자, 이와 같은 형상에서 요의 이제 이중체를 비롯해서 권한 문자 불교에 대한 주술적 수용자설, 그리고 중국 문화의 문화와 선택돼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권한족들은 완전히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중국의 통합이 뒷받쳤죠. 자, 그 관련된 이제 금 넘어가기 전에 한의중에 있는 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뭐 간단하게 있어요. 뭐 그냥 너무 설명이 간단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게 어디야? 음. 자, 요는 최초의 정보광주로서 후대 정보광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요는 여타 정보광주와 달리 본고지를 중국 본토에 옮기지 않고 수도 그대로 북방에 둔 채 정복진 하북지역을 통치했다. 요 부분은 예전에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는 초기에 최초의 유목도성 국가인 위구르 제국의 형태를 계승했으며, 위구르는 실크 주변의 오아시스 정착민을 지배뿐만 아니라 주변의 농경지대로부터 농민과 수공업자를 약탈해 영내와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들을 도시에 집중시켜 경제 문화의 거점을 삼은 바 있다. 요걸 이제 그대로 요가 이제 받아들였죠. 자, 야유란복이 이래 요는 하복을 반복하여 침략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물자 약투뿐만 아니라 이 한인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획득이었죠. 강제 이주는 요가 지배한 연후 16주에도 행해졌고, 또 멸망시킨 발해 유민에도 시행됐다. 그야 이주자에 의한 만리장성 이북의 유목지대에 많은 유목도성들이 건립됐고, 요의 항제는 비롯한 항우와 왕후와 유목귀족들은 이들 중심으로 직할을 세웠는데 이걸 부하주라고 하죠. 자, 이곳에서 강제 이주된 한족과 바데인은 대개 농경에 종사했으며 기술자는 수공을 담당했다. 두화주에 이제 포함되는 호구는 인구 밀도가 높은 연후 16주의 호수에 필적할만 했을 정도로 많았고, 유목귀족의 권력 기반이 되었지만 10세기 이후에 요의 중앙 집권 선종 때부터 점차 중앙에 기속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장성북의 이제 이북의 유목지대와 연후 16주라는 하북의 농경지대 이질적인 성격의 영역을 보유하게 된 요는 이에 맞추어 국가 체제도 이중 체제를 시사했다. 자,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의 장성 이남의 농경지대에 거주했던 한족과 바레인을 주연제 통치했고, 건한족을 비롯한 유목민은 건한고유의 간섭부를 통해 통치했다. 그래서 요의 이중 체제는 중앙 관제상 유목 통치를 위한 북명 관제와 농경 농경민의 지배인 남명 관제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북면가는 북추 민원을 최고로 해, 어, 최고 관청을 해 부락을 통제했고, 남면가는 남추 민원을 최고 관청을 해 상성 육부제와 주연회를 통해서 농경을 통치했다.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앞부분에 했죠. 자, 이 이중 체제는 권한의 독점성을 살리면서 중국 체제에 흡수하는 형태였다. 자, 북면간과 남면간은 항제 직속되었지만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의 중대사는 북면간에 장악했고 남면간 관여하지 못했다는 거. 반면 남면간에서는 권한이 파견되었지만 하급의 주와 현에서는 한족 관료에서 제대식 통치가 이제 시행됐고, 북면간도 실제 요의 지배 아래 집현된 유목민의 부족제를 기편했다. 앞에서 이제 부족제를 바탕으로 해서 군연제 형태를 이제 받아들인 형태로 제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자, 남명관과 북명관은 세제와 법제에서 각각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용했다. 권한인들은 이제 권한법에 의해서, 그리고 한족들은 항족의법에 의해서 통제를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정보왕조의 이제 발전 과정에서 유목경제와 농경경제 혼합한 요의 이중적인 경계비가 작용되었다. 그러나 요의 중심은 명백히 장성 입의 유목지대였고, 여기에서 구축된 뭐냐면 구축된 독자적인 체제에 기반으로 안경의 농경지대를 지배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동계의 관점은 참 다르죠. 동계의 관점은 주가 뭐냐면 농경지대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사례까지 들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구체적 사례가 없이 그냥 여기가 유목지대고 여기는 이제 농경지대는 뭐 보조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관점이 이제 동계 관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뭐라 할까 약간 어떤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점. 예. 그래서 팩트는 며칠 날 뭐뭐 했고 이런 것들 사건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유목지대하고 농경지대가 어디가 비중이 높냐.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이제 요런 가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유목지대 높다고 하면 그 관련된 사료를 찾아갖고 이제 증명했던 거고, 또 농경지대가 강조된 사람도 요거 관련된 사료를 찾아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타임머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동계 쪽의 관점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금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금나라. 예. 자, 금나라인데, 자, 이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진족이 세운 민족이죠. 예. 그래서 여진족은, 때에 따라서 막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진족은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여진족은 원래 이제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퉁구스 계통의 민족 집단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목 집단이 아니야. 여기 뭐 좋아서 유목 집단으로 이제 서 있는 데도 있는데 유목 민족 집단 아니고 반농경 반수렵했던 민족이죠. 그래서 수렵을 했기 때문에 기병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사냥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계곡이나 능선이나 말 타고 이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병이 강하고 군사력도 되게 강한 민족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이제 불렸냐, 이걸 좀 보는데, 이거는 다 중국인들이, 만주일제하고는 중국인들이 다 이제 갖다 붙인 명칭인데,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의 기록에 숙신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한대 때는 음로, 남북조 시대는 물길, 그 다음에 수당 때는 말갈, 그 다음에 송영 때는 여진 이렇게 이제 불렸던 민족 집단이고요. 근데 이제 자신들 스스로 이제 만주족을 부르기 시작했죠. 이건 누르와치 때. 그래서 이 만주족이라는 것은 한족들이 불렸던 명칭이 아니라 여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집단을 말할 때 만주를 불렀던 거거든요. 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주의 어원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예전에 이만주라고 해서 유명한 이제 만주족 부족이 있었어요. 요 이름에 땄다는 설도 있고, 문수부살이라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연희족이 문수보살을 믿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와전돼 갖고 만주라고 됐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만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진족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진족의 본명은 흑수말간이다. 이거는 당나라 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갈족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기 뭐 흑수말간만 있는데, 말갈족은 오랫동안 고구려 발해를 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부족도 있는데, 그 중에 흑수말간 있고, 또 송말말간도 있고, 그래요. 뭐 숙여진, 또 생여진,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흑수말갈, 송말말갈 또는 숙여진, 색여진 이렇게 또 나눠지죠.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흑수말갈은 저기 흑룡강에 있는 말갈 집단이에요. 흑수라는 거는 이제 물이 검다는 뜻이잖아요. 흑룡강이 거기에 이제 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송말말갈은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말갈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상대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농경을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들은 5세기 이후부터 그 만주 동부 지역의 송화강 유역에서 유목생활이 아니라 수렵생활을 했어요. 퉁구스 계통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송화강 유역에 이제 했던 민족은 송말말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 이게 좀 설명이 좀 앞부분이 좀 잘못 설명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이제 신동기를 지금 계속 읽긴 있는데, 좀 틀린 부분이 계속 나와. 그래서 제 기본서 중에 제일 틀린 게 신동기거든요? 이거 중복된 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한 명이 안 썼어. 예, 몇 번 했지만, 여러 명이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쓴 거야, 지금 이 책을. 그런데 이걸 좀 약간 조절하는 과정에서, 편집 좀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좀 악을 맞추든지, 그랬는데, 이게 맞추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자, 여진족은 일찍이 고구려의 유민이 말갈조를 지배하여 발해를 세우자 그 지배를 받았고, 뒤에 발해가 요를 멸망하자 다시 요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는 발해를 멸망하고 그곳에 그들의 계대적인 동당국을 세웠으며, 태조의 사망 후에 요양을 옮기면서 만주의 직접 지배는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진족은 그 수여진과 세계진, 그러니까 만주의 직접 지배를 이제 포기했다는 거는 여기를 이제 아예 이제 영향력 아예 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 통치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간접 통치. 자, 여진족은 수견진하고 생여진을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송화강을 경계로 해서 그 서남 쪽에 비교적 하나 된, 그러니까 예전에 송말말가 계통의 이제 민족 집단이죠. 이게 이제 수렵과 농사를 집주하는 수교진이라고 볼 수 있고, 생여진은 송화강 동부, 그러니까 이제 이쪽 예전에 그 흑수말가 쪽의 집단들 얘기한데, 여기에 살고 있었다. 지방의 철혈이나 되며 호구도 10여만이나 사실 봐서 그 세력이 강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와이브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덜한 생여진 출신이죠. 자, 생여진은 약 72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근 것은 수천호, 장원은 수백호에 구성됐고 각 부락은 용감하고 호기 있는 남자를 추대하여 추장을 받들었다. 자, 이들은 강변과 상중에 수영을 하면서 들에 나가 농사를 짓는 반농, 반수영도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것도 이제 앞에 뭐 유목민족 어떻게 얘기했는데 이거 틀린 거고, 예. 표현 자체가 그렇죠. 자, 11세기 초에 생여진의 와인부에서 수간을 추장으로 이제 주대를 했다. 당시 그들은 압시아의 유역에 생활하고 있고 그 지역의 땅이 비옥하고 산림이 우창해서 와인부는 이곳을 발판 후 발전의 기반을 삼았다. 그래서 특히 배와 수레를 만들고 석탄을 채취함으로써 철을 재련하고 얘네들도 이제 석탄을 사용해 아마 송나라부터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이 발달했고 군사력 또한 신장됐다. 그래서 이제 와인부 주자 성농과 그의 아들 오아소 시대는 불황민에게 벽과 교육을 가르쳐 원시적인 어떤 이제 그 시족사의 탈피해서 부족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자, 이데아 주변 여러 부족을 복속시키고 그들로부터 재물과 인마를 약탈해서 경제를 키웠다. 자, 이들 이제 뭐냐 와인부가 점점 여기 만주 북쪽 지역에 있다가 점점 내려오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토착 여진족들을 막 압박을 해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쪽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고려와 충돌하게 되죠. 예, 요 과정인데 이건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요의 지배층은 동북 해변의 오국부의 북주와 이 진주의 일종이에요. 참고로 이제 그 당시에 여진족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진주였어, 진주. 예, 매인데 이제 매 중에 사냥을 잘하는 해동청이라는 매가 있어요. 자, 매 등을 착취하니 오국부가 요에 대응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오화소 요의 심에 비해서 오국부를 공격하고 이들에게 와인부를 바꿔 발전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부족적인가 이 여진족이지만 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외교 그 어떤 요와 손을 잡고 이 상대방 부족이었던 오국부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오화석 이후에 이제 추장들은 송화강 일대 길림성 용고탑 및 도나 주변까지 정복하여 그 당시 이제 부족의 힘을 키웠다. 11세기 말 때 이제 와인보다 힘이 더 커졌고 그때 이제 그 추대됐던 사람이
그 아골타였죠. 예, 아구타. 금태주죠. 그래서 생여진 절도사 지위에 올랐다.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영광주에서 요해와 싸워 대승을 거뒀고 이듬해 금을 건국하니 그의 금이 태주였다. 항제를 이제 하고 수국이라고 거론했다. 요 관련된 기사가 사사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중국과 송을 연합하여 요를 멸망했다. 이거 해상의 맹이라고 하는데 동맹국인 송이 문약의 기해강을 알고 그러니까 송의 문약과 기강의 문란을 알고 군사를 돌려서 남을 돌려서 송의 수도였던 변경을 함락하고 시종과 흥정을 비롯해 종시가 관료들 만주를 잡았다. 이 정강의 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그 중에 해상의 맹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 기록이 있어.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해상의 맹은 좀 약간 설명을 안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상의 맹양학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그다음에 송나라 시종 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간이 마정의 계책을 받아들여 바다의 유민을 길잡아 삼아 바닷길로 여진에 삼았다. 왜냐, 이 중간에 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닷길로 갈 수밖에 없죠. 육상길이 아니라. 그래서 금나와 함께 요나를 공격하기로 약속하고 승리하면 연운 땅을 다시 되찾기로 했다. 그리고 금사 태조군계도 이렇게 나왔죠. 자, 송나라가 바다를 건너 사신을 보내 맹약을 청했다. 송은 요나라를 남쪽에 공격하고 우리는 북쪽에 공격하게 했다. 그래서 송은 과거 요나라 보냈던 세패를 우리에게 보내고 영경은 송나라 돌려주겠다. 이거는 이제 연훈심주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이걸 왜 했냐? 일단 건국이 이제 요나한테 계속 시달렸고 과거에 뺏긴 연훈심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고 금나라의 목적은 이 신흥강국이었던 금나라의 숙제였던 요를 멸망시키고 만주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송가의 동맹은 후방에 위협 없이 요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좋은 기회고요. 매략의 주요 내용은 여기 보면 금나라 송나라는 심합적 요를 협공한다. 요나라 멸망 후에 송나라는 과거 요나에 바쳤던 막대한 양과 비단을 금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로 연운십육주를 송나라에 돌려준다. 근데 이제 요가 이제 그 멸망한 과정에서 그 송나라군의 무력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송나라군은 뭐냐면 앞에서 했죠. 요의 그 패장한 부대조차도 격파당했어. 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가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뒤통수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카이퐁 함락되고 정강해변을 이제 일어났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맹국 송해 문학과 기강을 잠깐 요거 보기 전에 이것부터 좀 얘기할게요. 예, 금나라의 왕조 이제 왕의 계승을 좀 볼게요. 요걸 좀 이해해야지 그 밑에 정치사를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나라는 태조 때 마엠부 아골타가 이제 금나라 건국했고 그리고 태조는 앞에서 이제 해상의 맹을 맺고 송나라를 좀 약간 좋게 생각했어. 근데 그 강경파 했던 이제 송나라 강경파 태종은 이제 자기 형이 죽으니까 곧바로 이제 정강이을 일으켜서 송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요 시종과 해동왕 때 좀 보는데 시종하고 해동왕은 공통점 하나주의자예요. 근데 집권 과정이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 쿠데타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집권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종이 있고 해동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주의자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해동왕 때 오늘날 수도인 그 오늘날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죠. 예, 수도를. 그래서 이때 뭐 금, 원, 명, 청까지 이제 계속 수도였고 해동왕은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 뭐야 송나라 치다가 오히려 당했죠.
그리고 내부에서 쿠데타를 해갖고 이제 세종이 즉위하죠. 근데 이 세종은 시종하고 회동왕과 달리 여진 그 뭐냐면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진족의 문화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장종, 선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종이에요. 그래서 예종은 이제 먼 나라의 멸망을 했죠. 보통 예자가 들어가면 멸망한 왕의 군주거나 아니면 비극적으로 이제 뭐 쿠데타를 이뤄서 이제 처형당한 그 왕들 보통 슬픈 예자를 갖다 붙이거든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어? 네, 정강이변까지 읽었죠? 자, 송은 해수 이북의 땅을 이제 금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고, 강남에다가 이만에 이제 도읍을 하여 남성이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송나라 역사할 때 이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송에 쳐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요와 싸울 당시에 금나라 장수들이 송의 군사력이 약한 걸 보고 송을 칠 것을 주장했으나, 태조는 그래도 이제 뭐냐면 좀 의지가 있어갖고 송과의 동맹을 위반된다고 하여 이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그러나 태조가 죽고 강경파였던 태종이 이제 즉위를 하니까 돌변하면서 태종은 요를 멸하고 이어 송에 쳐들어갔던 것이다. 자, 그러면 건국한 지 불과 10년 만에 요를 멸하고 중국 영토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대국 발전했다. 자, 이는 동아시아 역사상 그 예가 없는 급속한 발전이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발전은 요의 오랜 지배하에 요에 대한 적개심,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해동청 같은 걸 막 가지고 했고 공물로 만약에 갖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막 여자도 막 그 가지고 가고 막 강제로. 예.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열돼 있던 이 여진족들 하나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공격에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는 그런 게 계기가 됐던 거고, 그 여진족은 민족적 단계를 공고히 만들었고 요를 멸망 후에 다시 한족에 대한 북방민족의 강한 대의식이 요를 대신해서 중국 정부를 이제 나가게 됐다. 자, 그래서 그의 문치주의에 채택했던 통제 군사의 역할은 금화군 단기적 대약진에 가능했다. 자, 금의 영토 확대와 더불어 여진의 부족 국가에서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치로 바뀌었고, 또 정복지에서 이제 바레의 와 요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서 오경을 설치하고요. 요는 상경이었는데 이 뭐냐면 바레나 이제 그 뭐냐면 여기 뭐야 그 금나라 오경이었죠. 고교도 오경이고. 그래서 발해 고구려 이게 금이 서로 연결된 지점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고구려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민족잖아요. 여진족이나 뭐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5개 이렇게 아니, 발해를 이제 해가지고 오경을 둔 거. 예. 그러니까 고구려의 발해죠. 아니, 발해의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발해도 오경제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제 생각에 그냥 자, 수도 상경은 해동천에 두었으며 4대 해동왕 때 아까처럼 영경으로 이제 수도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 먼 명천까지 계속 이제 수도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같은 게 자신의 근거지를 그대로 두고 그냥 한족을 통치했는데 금나라는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여기 이제 뭐냐면 영경을 수도에 갖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자, 그러면 정보왕조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옛 땅을 떠나 중국 본토의 북경을 수도로 옮겼으며 이는 다음에 오는 몽골과 청에 계승했다. 자, 그래서 이 북경은 계속 몽골과 청나라의 수도가 되었죠. 자, 이 북경의 위치는 여진 몽골족을 볼 때는 자신들의 본고장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통치하는 데는 편리하다는 지정학적 요지의 수도 적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명나라는 북경을 준 것도 거꾸로 이제 보면 몽골족을 통제하기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와 이제 금은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그 당시 금제국 자체의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가져오게 됐다. 먼저 보면 금은 이제 하복 지출에 이제 쏟은 나머지 만주와 몽골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고, 특히 몽골 지방에 대한 허술한 경기도 몽골 부족의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금은 참고로 이제 금나라도 몽골 부족의 통합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몽골 봉원에 이제 있는 여러 이제 부족들 통합을 반대하려고 이간 정책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뭐 당나라 때 어떤 기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먹혀지지 않았고 예,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몽골족이 통합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몽골족이 예전에 금나라 이간 정책 때문에 저이 금에 대한 뭐냐면 어떤 감정이 안 좋아요. 얘네들도. 자, 이와 이제 아울러 금은 정복 왕조로서 처음으로 중국의 본토 깊숙이 내려가 정복했고
그리고 한족을 통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미숙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즉, 금의 제국 통치의 기본은 금의 독자적인 부족 체제와 중국식 간제를 채용했으나 중국의 본거지를 정복하면서 여진족 고유의 문화를 잃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여진주의즘 해서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흡수통합됐죠. 그리고 그 만주에 남아있던 일본 이제 여진족들이 나중에 만주족이 되잖아요. 이들 또한 이제 뭐냐면 청나라에서 오고 나서 중국 본토에 들어오면서 또 통합이 돼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만주족이라는 개념이 없죠. 얘네들 이제 그 만주족이라는 그 애들은 있어도 그 뭐냐면 만주인들 이제 만주족들이 정체성이 없어 이제 한족이라 되잖아요. 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위에 한인을 비롯해서 거란인은 바다인을 지배했으나 그들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복자이면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통치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국 문화의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주의와 하나주의의 갈등 보겠습니다. 자, 한족을 지배하게 된 상황에서 한족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 가지고 이제 뭐냐면 갈등을 빚게 돼요. 원래 여진족들이 문화 수준이 되게 낮았잖아요. 근데 위에 높은 이제 한족들의 문화를 이제 정복하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여진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라 한족의 문화가 좋다. 우리는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진주의를 내세웠던 것이 세종. 그 하나주의를 내세웠던 게 시종과 해동왕인데 그 이제 장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장종. 근데 이 장종은 좀 약간 예민해. 거기 그 한의 중에서는 뭐 지금 여진 그 하나주의자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쪽이 그 뭐 동계인가요? 동계에서는 뭔가 그 장종을 여진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아니 각각 달라 이 관점이. 그래서 이제 이건 뺐어요 일단. 예. 그래서 여진주의는 세종, 하나주의는 시종과 해동왕 이렇게 있고 시종과 해동이 이제 해동왕이 하나주의를 내세웠던 게 뭐냐면 중국의 문화를 좋아한 것도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중국의 어떤 그 문화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적 어떤 그걸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금태주의 제2판령은 금제국의 내부 단결과 대외발전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다. 그러나 여진 부족 사회 내의 부족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태조의 동생이었던 오골매가 즉위하니 태종이 되는데 태종 시에도 그 뭐냐 오골매는 태종 시대 때 안박 방글료였다. 안방 발굴 여진사에서 항태지 지위에 해당한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료 가운데 유력자라는 뜻인데 요거 발굴료 제도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설명 좀 보고 이제 볼게요. 예. 이 발굴년이 뭔지 좀 얘기할게요. 이게 좀 이해가 돼야지 그 뒤에 행정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발근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발근려는 여진호 유적자, 부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나라에 세웠던 와인 부족의 여러 부족 연합체였기 때문에 초기 황희 계승 한족처럼 이제 한족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이은 부자 상속이 아니라 아니었고 대신 각 부족의 대표들이 유력한 발근려들이 회의를 통해서 형제나 사촌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음 황제로 이제 추대하는 형제 상속, 수평적 계승의 정통이 있다. 그래서 오골매가 태조시대 때 안방 발글년이었다라는 말은 금나라 초대 황제였던 태조 아골타가 살았을 때 그의 동생이었던 오골매가 항태자가 아니라 여러 유독의 부족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잠깐만요. 뭐라고 설명돼 있어? 음. 그래서 이제 항태지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항태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비슷한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그런 중국식 항태자가 아니라 예, 제2인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마는 이제 여진호 대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안반 발근은 대부족장, 가장 유력한 부족장이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항태자의 버금가는 그 비슷한 지위에 있는 강력한 항의 계승
후보였음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조에서 태종으로 넘어갈 때, 아들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제 계승된 게 아니라, 그, 형제 계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창기 때 여진족의 독특한 발굴을 통해서 수평적 정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나라 제도 같은 게 좀 보시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족 그 제도, 중국 정통왕조의 제도만, 어, 학습해왔기 때문에 이 여진족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재미나를 통해 좀 곳곳에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태종도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태종도 태조와 같이 여진족의 부족적 지배 체제를 국가 통치에 이용하고 한편은 중국적 황제 지배를 구축해 나가는 이중적 통치제를 가지고 국가를 지배했다. 예. 자, 그러나 북송이 멸망 후에 금의 정복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본토로 정복지가 확대되고 한인사회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중국적 전제 군주 체제가 서서히 전환됐다. 자, 태종은 참고로 이제 이때 앞부분이지만 그 처음부터 직접 지배를 한 건 아니죠. 그 초나라든지 제나 같은 중에 간접 지배를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태종은 여진사의 발굴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 기숙한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중국적 한계 지배 체제와 그다음에 부족적인 어떤 지배 체제를 동시에 이용한 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발굴 제도는 부족적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에 기승한 한인 관료 한기성과 장통호, 우문호 중 한방 등의 의견에 따라서 중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정복한 중국 본토의 중국식 삼성제도를 채용했다. 자, 이와 함께 한인의 한일 통치하는 주연제를 채택했고, 한인 관료의 선발에 각오제를 실시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 각오제도 실시 관련된 내용이 시종 때도 돼 있거든요. 그 뒤에 태종 때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이 책도 왔다 갔다 해. 잠깐 이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시종 관련된 내용 볼 때 경의사부의 양가를 설치해서 한인 관련 선명에 각오제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시종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과거제도 실시가 여기 좀 보시면 어 여기 그 태종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게 이거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욕만 했다 딴만 했다 그러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종대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시종이 금나 3대 왕조로 적국제 하나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한족 호가제를 통치하기 위해서 선진제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각오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그래서 유교 경제를 바탕으로 된 시험 과목을 했고 근데 이제 태종 때인데 이제 여기 태종 시대 한인 출신이나 지식인 등용이긴 했지만 이는 공식 각오 시험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제 개별적 발탁을 추천을 통해서 임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과거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할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진족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내용이, 저도 이제 시종이라고 생각해요. 딱 보면. 예. 그래서 요 내용은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요거는. 그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한인관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받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선발해갖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예, 시종 때 얘기고. 자, 태종은 이와 같은 중국적 통치 방법은 조난을 중심한 보수적 여진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닥쳐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조난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종황은 북송을 멸망시키고 세운 계대정권 제국에서 중국 풍습을 이제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진주의 반발 한인에게 강요했다.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그 청나라에 그 뭐냐면
지배하고 나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들어와서 한족들에게 변발을 강요한 거예요. 기시감이 있죠. 딱 여기 연결됐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 좀 특이나 봐요. 그냥 여진족들이 한족들이 자기를 이제 좀 무섭게 알 거라 생각하니까 깔아 넘기기 위해서 이제 변발을 이제 강요한 거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정복제를 통치하면서 한인 출신 관료를 제거하기도 했다. 자, 이어 태종 시대의 초기에 태종을 비롯한 진보적 한인 하나주의자와 종안을 중심으로 한 그 보수적 여진주의자 두 파가 그 대립한 형사가 있었다. 그래서 북송 멸망 당시 정강일본을 주도한 세력이 종안을 비롯한 그 여진 국수주의자도 있고, 그들이 취한 강경적인 반한적인 자세가 북송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또 북송을 멸망 후 하북 지방에 수입된 유해 제도 종안이 한인을 앞세워 건설 계례 정부라는 점에서 제 나라의 계례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아, 잠깐. 북송을 멸망한 후에 하북 지방에 수입된 유해 제도 종안이 한인을 앞세워 건설한 계례 정권이라는 점에서 쟤네다가 계례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제나라 계례 정부였던 거 그거고요. 그러나 이제 태종 때 시대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여진 국수주의 경향을 수그러들면서 황제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되게 여진 국수주의 경향은 이제 좀 약간 부족장들 세력 건화시킨 거. 황제권 강화는 이제 이렇게 요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볼 때는 뭐냐면 하나주의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세종은 좀 다르지만, 자, 그거는 이제 금의 정복지가 확대되고 제국의 지배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종조의 여진족의 어떤 부족적 통치 구조는 금제국의 통치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군주체제가 이제 뭐냐면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여진부의 유력한 귀족이 장악하고 있던 정복제 원수부 내의 관료권을 중앙으로 이제 해수를 하고요. 이와 함께 하나주의자 유명한 시종이 태종을 이으면서 여진 부족주의를 자칫 갖추고 다시 중앙집권적 하나주의가 됐다. 그래서 시종하고 후에 이은 해동왕 때는 하나주의 정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요 내용이죠. 여진 부족의 유력한 기족이 장악하고는 정복주의 원수분의 관료 임명권을 중앙에 해소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고 요번 강의는 끝내기도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뭔가 문제가 있나? 다 지우고 해야 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종 때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요거 보면 이제 그 보면 이게 이리하여 이제 그 정복제 원수분의 관료임을 1133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33년이 요게 이제 태종 때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 때 시종 때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금사에서 이제 시종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군 원년 기존의 좌우 원수를 폐지하고 행대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로써 군사적 행정이 모두 권력을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기속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33년에 개혁이 시작돼서 1138년에 뭐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원수와 귀족의 권력 내용 보면 일단 원수부는 금나라 초기 때 군사를 총괄하는 최고 군사기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원수부의 최고 지휘관은 원수는 황제가 아니라 그 밝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유력한 그 유력 귀족들이 맡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귀족들의 권한은 이제 뭐냐? 이 원수부 내의 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는 국가의 군사기구가 마치 기조의 사적인 조직처럼 운영됐다. 그래서 일종의 공병이 사병처럼 운영됐다. 그만큼 이제 황제권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종 때, 이 사람이 이제 관료 임명권을 이제 해소했죠. 그 원수부 내에 있는 이제 그 관료들을
이 귀족들이 멋대로 임명한 거를 회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시종은 가장 먼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부의 관리 임명권을 빼앗아서 중앙정부, 황제에 귀속시켰죠. 이제 그 원수부의 모든 관련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하게 됐고요. 자, 이 조치는 여진 귀족 연합체에 가깝던 금나라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의 국가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 됐고, 귀족들의 힘이 약화시키고 국가의 모든 권력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원수부가 아까 처음에 그 군사를 총괄하는 그 군사 기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원수의 최고 지휘관을 황제관이나 여진족의 유력 귀족들이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 지휘관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게요. 황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구체 설명 안 해놔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 이제 원수부와 관련된 내용 할게요. 그 원수부를 장악하기 여진족 그 유력 귀족이고 그 아래 이제 관리들도 다 이 원수 유력직 여진족 유력 귀족이 임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관료 임명권을 이제 해소를 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아예 원수를 폐지했어.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기능, 그러니까 군대를 통과하는 기능을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중앙기구인 행대를 흡수 통합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시종의 군사 지휘 체계를 황제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그래서 이는 이제 금나라의 귀족 연합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 국가로 발전하는 결정 계기가 됐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동계가 설명이 지금 잘 안 돼 있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일일이 찾아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읽으면 물력전 관련된 내용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 자세히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요. 이게 더 편하네. 예.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챗GPT는 거짓말 잘하거든요. 이게 검색 그 역사적 팩트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근데 재미나이는 나한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다 찾아주고 사료도 제시하고 그거요. 물론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 그래갖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챗GPT보다는 제미나이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거든요. 예. 챗GPT 뭐 코딩 잘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미지 생성 잘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 코딩 잘하고 이미지 생성 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 있겠어요. 예. 우리는 검색을 해갖고 객관적 판단을 하는 자료들 정확히 제시해 주냐. 이게 중요한 거지. 팩트를 얼마나 정확히 제시해. 예. 그런데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제 제미나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보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근대 하나주의 정책 그러니까 시중 때하고 그 다음에 회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끝까지 강의 진행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